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엽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연사로 초대를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금하고 AI가 어떻게 결합이 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겟돈 영화가 뭐냐면 지구를 향해서 이제 행성이 다가오는데 지구랑 부딪히면 지구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가오는 행성을 폭파시키려고 누군가를 거기 보내야 돼요. 근데 누구를 보낼까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폭파 전문가를 보내야 되냐, 아니면 우주로 날아가야 되니까 우주 비행사를 보내야 되냐. 그거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할 때 AI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초고령화, 연금, 그리고 AI.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2025년 한국 사회의 키워드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화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게 대한민국 인구고요. 위에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주민등록 인구를 봤더니 20.03%. 초고령 사회에 이제 보통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이미 그 사회에 진입을 한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만 보면 잘 느낌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초고령화라는 게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시도별로 좀 차이가 나냐,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시도별로 한번 좀 나눠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는 20.03% 정도 되는데, 저기 보시면 부산이라는 지역은 가보면 23% 정도 됩니다. 4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향이 부산이긴 하는데 얼마 전에 고향 친구를 만났더니 부산을 상징하는 말이 노인과 바다랍니다. 검색을 진짜 해봤더니 노인과 바다, 저때 해밍웨이도 넣어주면 부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고령화의 속도가 이렇다는 거죠.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나라고요. 그래서 고령화의 속도가 이렇게 조금 도시별로, 시도별로 좀 다르게 다가온다. 이것도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상 또 들여다보면 초고령 사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큰 느낌이 없게끔 2025년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아직까지 초고령 사회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그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고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고령 인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정기 고령자,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사는 시대고요. 75세 이후를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기준으로 이 시도별 인구를 이렇게 한번 쪼개서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로 봤을 때는 65세부터 74세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느낌이 덜 오는 상태예요. 정기 고령자가 후기 고령자보다 아직은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상황이 진척이 되고 똑같이 갈 거냐? 아니죠. 나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50대에서 60대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후기 고령자가 정기 고령자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언제일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계산을 해봤더니 2038년입니다. 2038년이 되면 후기 고령자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까 AI 환경을 막 이야기하는데, AI를 누가 쓸까?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라고 봤을 때 저걸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후기 고령자가 되면 일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더니 일본 사회에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금융상품에서 가장 큰 고민,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생겨나는 고민이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치매 환자들이 되게 늘어나면서 이 돈을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쓰고, 자녀들은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두고 돈이 치매에 걸린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 돈을 자기 의지대로 사전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해 주거나 방식을 지정해 주는 신탁 같은 상품들이나 그런 형태의 유형의 상품들이 되게 많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도 거기서도 AI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저희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것들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적인 면에서 이제 후기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가구 구조적인 면에서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이제 부동산 시장 매번 이야기할 때 보면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럼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드라마로 보신 거 생각나실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드라마를 보다 제가 무릎을 탁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 진양철 회장님이 저 앞에 있는 사장단 특히 가구회사 사장님한테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가구회사가 올해 매출이 좋았나 봐요. 앞에 서 있는데 올해 가구 매출이 좋아가지고 칭찬을 잠시 해주더니 내년도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가구회사 사장님이 출산율도 떨어지고 혼인가구 비율도 떨어져서 가구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진양철 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야 너는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냐. 인구는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하지만 가구의 분화로 인해서 가구 수는 늘어나지 않냐. 가구 수가 늘어나면 가구가 많이 팔리지 않냐.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저 가구 수는 언제까지 늘어날까 싶어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가구 수도 2042년이 되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나간 25년하고 지금까지의 25년의 변화를 한번 봤습니다. 잘 보시면 지나간 25년에는 대한민국 가구가 788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788만 가구.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 앞으로 25년에는 122만 가구 정도 늘어납니다. 뭘 볼 거냐면 시속 110km 달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다니다가 노인보호구역에 진입한 겁니다. 시속 30km 정도 달려야 됩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제 낮은 속도로 달릴 때 그 느낌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한국 사회가 이제 그렇게 진입을 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지나간 25년 동안 가구가 늘어난 걸 제가 파란색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30대 가구만 줄어들고요. 나머지 연령대 가구들은 다 늘어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5년을 보시면 20대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까지는 가구 수 관계없이 싹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디가 늘어나냐? 50대 1인 가구, 60대 1, 2인 가구, 70대의 가구. 거꾸로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가구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어떻게 늘어나냐 그러면 60대, 70대 1, 2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혼자 또는 둘이 사는 60대, 70대 가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이분들이 우리 금융의 소비자일 거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일까? 60대, 70대의 소비 니즈는 어디에 있냐? 금융 소비의 니즈는 어떻게 있냐? 그러면 연금을 쌓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연금을 찾아 쓰는 데 있습니다. 인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수 윤종신 씨가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요. 올 3월 달인가 4월 달에 월간 윤종신에 올라와 있던 노래 제목이 내리막길입니다. 자산관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산관리할 때 지금 우리는 성장기를 살아오면서 자산관리를 축적의 자산관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산을 모으는 것 중심으로 자산관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산은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가 등산의 일부다. 근데 자산관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산은 모으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찾아 쓰면서 끝까지 가져가는 것, 내가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는 소득 플랜을 만들어내는 게 자산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됐던 자산관리가 됐던 금융이 됐던 연금이 됐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 지금까지 축적의 시대에서 인출의 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거고 거기서 AI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AI를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른 면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80년대 인기 드라마 주말이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딴지붕 한가족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AI 역할을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금융에서는 AI 이야기할 때 수익률 개선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금융에서 또 다른 과제들은 이분들한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AI를 한번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올해 초고령사회 원년에 접어들었을 때 이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금융과 연금과 AI를 바라볼지에 한번 화두를 한번 던져보는 게 제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주제를 한번 드리고 뒤로 가네요. 두 번째는 올해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2005년 12월 달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고요. 그게 올해 2025년이니까 올 연말이 되면 정확하게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여름 지나고 나면 하반기가 되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이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주목하는 게 뭐냐 그러면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왔다. 시장의 규모의 증가에만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쳐다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순자산 규모가 427조 원 정도까지 갔으니 시장 규모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낙관적인 예측을 보면 조만간에 뭐 1000조를 가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그 말은 논외로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은 사실인 건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양적인 성장 속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냐,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냐 한번 보시면, 이게 퇴직연금 시장을 제도 유형별로 한번 나눠본 겁니다. 비율을 전체 연금 자산에서 제도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2015년도엔 DB형, 그러니까 회사가 운용해주는 자산이 전체 연금 자산의 68%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 그게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저기 보시면 DC형, 개인이 운용하는 자산으로 27%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IRP라고 하는 은퇴자들이 주로 많이 퇴직금 넣고 운용하는 자산들, 아니면은 세액공제 받으려고 직장인들이 저축하는 자산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DB형하고 DC,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이 우리 삶에 가져왔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던 퇴직급여를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DC나 IRP가 되면서 내 스마트폰 속에 내 퇴직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열어주고 내 퇴직 자산을 확인합니다. 가시화됐어요. 퇴직할 때쯤이나 돼야 내 퇴직금 얼마인지 이렇게 관심을 갖던 분들이 드디어 뭐냐? 퇴직급여를 내 자산 상태표를 만들 때 거기에 퇴직급여를 집어넣고 자산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질적 변화 중에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퇴직연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업 현장 가서 그 교육 지원이나 아니면 상담 지원이나 이런 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뭐냐 그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찾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언제 그러면 지금 50대들이 정년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시는 55세부터 60세 사이, 거기 있는 분들은 DB/DC에 있는 자금들을 IRP로 옮겨가야 되는 과정, 퇴직금을 수령하는 과정이 있죠. 말 그대로 적립에서 인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저 같은 사람 찾습니다. 교육 수요가 거기 폭발적으로 몰려있고 거기 제대로 응대하거나 상담해 주실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쳐다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가 맞냐 그러면 지금 현재 30대, 40대들이 직장에서 고민이 시작합니다. 뭐냐 그러면요, 퇴직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자산관리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올해 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를 복수로 선정하는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들을 근로자들한테 주는데, 그 근로자들 그 변경하는 시기를 앞두고 회사들이 어떻게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되느냐, 당신한테 적합한 금융회사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시간들을 근로자들한테 부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가 이제 예전에는 회사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해줘라는
개념에서 지금은 회사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의 한 과정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자산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하는 것들도 이제 회사의 과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큰 숙제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퇴직연금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근데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근로자들을 다 만나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금융에서 이 소비자의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할 때 AI를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DB 중심의 시장이 DC나 IRP로 넘어가면서 개인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자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상해에 가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고령 시대의 금융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금융시장 이야기를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한국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출근을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두 번째로 변화는 뭐냐 그러면 말로만 하던 저축에서 투자로 시대가 진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낮아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거보다 더 큰 변화는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다양화됐습니다. 2005년도 퇴직연금 처음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게 주식 비중이 40%가 안 되는 안정혼합형 상품이 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TDF니 ETF니 글로벌하게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로만 떠들던 저축이 투자로 간다. 저축에서 투자로 시대가 지금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하나 뭐냐면 저축에 있던 상품들이 투자 상품을 찾아서 옮겨오는 과정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막연히 보이는 수익률만 가지고 올 게 아니고 옮길 때 인프라나 아니면 서비스 같은 것들도 같이 쳐다보게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특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변화는 적립에서 인출로 변합니다. 월급 받을 때는요, 투자에 실패해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출할 때는요, 투자에 실패하면 다음 달 월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자산을 20, 30년 운영하는 게 맞냐?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은퇴 이후 시점에서 우리가 연금 자산들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내 생활비를 꾸준하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과제들, 숙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 AI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가 DB에서 DC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날까? 라고 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DB는 언제 유리하냐? 임금 상승률이 아주 높을 때 DB 자산들이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급여를 많이 받으면 퇴직금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나고 있냐?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제조업체에 갔는데 강의를 하러 갔는데 시작하기 전에 교대 근무를 마치고 오신 분이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제가 강의 들을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임금 피크를 받아서 급여가 줄어드는데 DB에서 DC로 전환해야 되나요? 이 질문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연봉제, 예전엔 연봉제라고 해야 호봉제 약간 개선한 정도의 연봉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급여가 많으면 퇴직금도 늘어나겠지만 올해 실적이 안 좋아서 내년도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DB 제도를 그냥 줬다가 하는 문제가 있네 싶어서 DC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모 공기업에 갔더니 자기네 회사가 올해 경영 평가를 잘 받았대요. S급을 받았대요. S급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성과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성과급을 받고 일어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DB형 퇴직연금을 DC로 바꾸는 근로자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급여가 정점에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DC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 입사할 때만 해도 사원, 주임,
그다음에 뭐 대리, 차장, 과장 뭐 막 직급 체계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직급 체계가 단순화돼서 3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들도 보면 예전에는 이사 대우, 뭐 상무, 보호, 상무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지금은 뭐 삼성 같은 데는 쳐다보니까 그냥 상무랑 그냥 부사장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직급 체계가 간소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직급 상승에 따른 연봉 상승분이 줄어든다는 소리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 상승률이 높았을 때 유리한 제도들이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구조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DB에서 DC로 전환 같은 것들은 저런 변화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급여 구조, 급여 성장률, 임금 상승 구조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DB/DC를 IRP로 바꾸는 것은 뭐 대부분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연금 받는 거 말고 일시금으로 받는 거 있거든요. 퇴직 수당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 일부는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퇴직 수당하고 명예퇴직 수당의 일부를 IRP 계좌에 집어넣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IRP 계좌에 퇴직금을 집어넣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연금화 시켜서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차원이고요. 근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만 해도 많아서 그 니즈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두 번째는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감면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퇴직수당 자체에는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긴 하지만 거의 세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하고 인터뷰를 쭉 해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그러니까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의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이 소득 중에 이자와 배당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거든요. 1,000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 부과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랬더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자산의 유형, 소득의 유형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을 연금 소득화 시켜버리면 소득 유형을 바꾸면서 세금도 줄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는 이런 니즈들이 있으면서 IRP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연금학회 논문 같은 것들을 봤더니 지난해 1년 동안 그 직전 연도보다 한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니즈가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출의 시대가 되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의 비중을 보게 되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까지 육박합니다. 계좌수 기준으로는 아직 소액 계좌가 많아서 그렇게 안 되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들이 일반화돼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연금 수령 단계에서 우리의 변화들을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쳐다봐야 될 시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2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AI를 가져된 건데 저는 연금 시장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개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속해 있는 증권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꽤 됐고요. 작년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퇴직연금이 1임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자문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실제 실행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풀어줘 가지고 이제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이제 1임까지 가능하는 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률을 어떻게 개선시킬까라는 쪽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접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령 사회에 접해서 IT나 이런 기술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상황, 그거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어느 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안 되고 퇴직연금만 가지고도 안 되고 뭐 주택을 담보하는 주택연금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전체 연금을 묶어서 통합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은퇴 후에 월급을 만들어주는 뭔가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AI가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소비자 관점, 특히 초고령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이거는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되고 있냐 그러면 IRP,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IRP에서 한 해 900만 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액도 작고 IRP에만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체감 효과를 느끼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것도 이제 갓 시작한 지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도 가동된 지 사람들이 아직은 조금 느낌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시장에 변화가 있고 하면 좀 더 확대하고 DC 시장으로도 좀 확대하고 변화를 줘서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가끔 이런 거 꿈꿔보거든요.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샥이 왔을 때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ETF나 이런 자산들을 겁나서 막 팔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그때 내 투자 패턴들을 분석해줘서 AI가 너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 사는 거 파는 거 한번 고민해 볼래? 이런 것들을 얼럿을 한번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자산 관리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혼자서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AI 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거든요. 투자에 상 좋은 자산을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행태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좀 잡아주는 것들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그러면 서비스, 아까 전체적인 연금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에 월급 봉투를 누군가 계속 가져다 줬으면 좋겠는데, 내 월급 봉투의 구조를 봤더니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안 되고, 내가 받는 국민연금과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을 합쳐도 모자라고. 그러면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집, 퇴직연금이거든요. 그럼 자기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좀 가동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될 텐데, 그것만은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가 얼마를 더 저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퇴직은 55세에서 64세면 소득 공백 기간에 뭘로 채울 건지, 그 기간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건지,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던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해서 소득 공백을 메울 건지, 아니면 주택연금을 당겨받을 건지, 하다못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사망하고 나면 또 현금 흐름이 바뀌는데, 내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에서 받던 금액이 유족연금으로 바뀌고, 그리고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죽어서 나오는 종신보험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과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왜? 혼자 또는 둘이 사는 초고령 사회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줄까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과제지 않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연금 소비자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하두는 저는 항상 강연을 끝내고 날 때 이 말을 해줍니다. 뭐냐 그러면 이 타조인데요. 타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땅속에 머리를 파묻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비슷해서 어떤 액션을 하지 않고 되게 그냥 우물쩡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은 오늘 같은 내일이 되는데, 우리가 초고령사회 연금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점에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중요한 생각을 하고 액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